1997년 11월,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죠. 정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일부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은행 통화정책팀 윤정학 과장은 매일 밤 외환보유고 수치를 확인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었고 이대로라면 나라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라는 것. 같은 시각, 재정국 차관 한시현은 정보회의실에서 IMF 구제금융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그것은 곧 국가 부도를 의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정부 고위층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설마 대한민국이 망하겠느냐는 아니란 생각이 지배적이었죠. 한시현은 혼자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편 명동의 작은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금융맨 윤정학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보았습니다. 국가가 부도나면 환율이 폭등할 것이고 달러를 사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판단했죠. 윤정학은 자신의 전 재산과 빌린 돈까지 모두 달러 매수에 쏟아부었습니다. 성공 확률은 0.1%에 불과했지만요. 그의 아내는 미쳐버린 것 아니냐며 말렸지만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11월 중순, 외환보유고가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시현은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드디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IMF의 조건은 가혹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긴축 정책이 불가피했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을 것이고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1월 21일, 정부는 마침내 IMF에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순간이었죠. 뉴스가 보도되자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환율은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공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윤정학의 달러 투자는 단 하루 만에 30%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더 오를 것을 알았으니까요.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고 은행 앞에는 예금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시현은 IMF 협상단과 밤낮 없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은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죠. 하지만 IMF는 냉정했습니다. 금리 인상, 재정 긴축, 시장 개방, 모든 것을 요구했습니다. 12월 3일,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IMF로부터 550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가혹한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해 용서를 구했죠. 하지만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윤정학의 투자금은 3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실직자들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임을 깨달았죠. 한시현은 IMF 관리체제 실무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졌습니다. 1997년 12월,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IMF 관리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0.1%의 희망에 전 재산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는 IMF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국가 부도의 날, 그날의 진실과 선택들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함께 알아가겠습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 경제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기업들은 연쇄부도를 맞이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금융권 내부자들은 심각성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한시현은 통화정책팀장으로서 매일 쏟아지는 최악의 보고서들을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환보유고 39억 달러. 이는 나라가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국가부도가 현실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반면 윤정학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 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위기는 곧 기회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소규모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정학은 달러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 예측하고 모든 자산을 달러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베팅이었습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정부를 믿어야 한다고, 나라가 망할 리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학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숫자와 데이터를 믿었고 감정이 아닌 논리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정부 장관 최국현은 IMF 구제금융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IMF가 요구하는 조건들이 얼마나 가혹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가 주권이 침해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최국현은 일본, 미국 등 오방국들에게 긴급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냉담한 반응뿐이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이미 한국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신용등급은 연일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시현은 내부 보고서를 작성하며 끔찍한 시나리오들을 검토했습니다. 국가 부도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했습니다. 대량 실업, 기업 파산, 은행 뱅크런, 사회 혼란까지 모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정보를 공개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만 공개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윤정학은 자신의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의 자산까지 달러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항의했습니다. 정보 방침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었고 고객들의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11월 말, 드디어 정부는 IMF에 공식적으로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식시장은 폭락했습니다. 환율은 하루에 10% 이상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거리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은행 앞에는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의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시현은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현실이 되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정보로 무언가 더 할 수 있었을지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반면 윤정학의 사무실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달러로 전환했던 자산들의 가치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했습니다. 원화 기준으로 수십 %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윤정학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곧 누군가의 고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란에 빠진 도시를 바라봤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IMF 협상단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은 배제된 채 오직 숫자만 이야기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정부는 굴욕적인 조건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고금리 정책, 긴축 재정, 구조조정, 시장 개방 등 가혹한 요구사항들이 쏟아졌습니다. 한시현은 이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와 좌절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것이 국가 부도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12월이 되자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대기업들도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학은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돈 이상의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한시현과 윤정학, 두 사람은 같은 위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들의 길이 교차하게 됩니다. 1997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는 마침내 IMF의 구제금융을 공식 요청합니다. 이날 강만수 재정경제원 차관보는 IMF 본부를 방문해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IMF가 제시한 조건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혹했습니다. 고금리 정책 유지, 긴축 재정, 그리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핵심 조건이었죠. 정부는 이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윤정학과 그의 팀은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기 전에 달러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시간은 단 일주일. 그 안에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죠. 윤정학은 해외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한국의 잠재력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한국을 이미 끝난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펀드 매니저는 한국 국채를 휴지 조각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정학은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10곳 이상의 투자사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한국 경제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명동의 한 작은 공장에서는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주부가 결혼 반지를 들고 은행을 찾아온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이것이라도 보태고 싶다는 그녀의 말에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이 소식이 방송을 타자 전국에서 금 모으기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할머니들은 평생 간직한 금비녀를, 신혼부부는 결혼 반지를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돼지저금통을 깨서 동전을 모아왔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모인 금의 양은 227톤, 당시 가치로 2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발적 국민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가 나왔습니다. 외환보유고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12월 3일, 드디어 IMF와의 최종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총 5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한국은 경제 주권의 상당 부분을 내어줘야 했습니다. 금리는 30%까지 치솟았고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실업자는 하루에 수천 명씩 늘어났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윤정학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했습니다. 그가 예측한 0.1%의 가능성은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12월 중순,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에서 한국 국채 매입을 검토하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곧 대한민국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될 것입니다. 위기의 끝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기적적인 회복을 이뤄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97년 12월, 대한민국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며 사실상 국가 부도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위기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0.1%의 희망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재정경제부 통화정책팀장 한시현은 위기의 본질을 가장 먼저 파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부 내부에서 경고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예측한 대로 외환위기가 현실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사장 갑수는 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은행들은 갑자기 대출 회수에 나섰고 그는 하루아침에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지켜야 했던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금융맨 윤정학은 이 위기를 기회로 보고 과감한 베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원화 가치가 폭락할 것을 예상하고 달러를 매입하며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만약 그의 예측이 틀렸다면 그 역시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IMF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대한민국 경제는 매일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시현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기득권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견고했습니다. 그녀는 국민의 세금으로 부실 기업을 살리는 것이 옳은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갑수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개인 재산까지 모두 털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공장 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버틸 것인가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포기하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직원들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윤정학의 베팅은 적중했고 그는 위기 속에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불행을 이용한 것인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1998년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기만 했습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한시현은 이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일부 중소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갑수도 그중 한 명이었고 그는 간신히 공장 문을 열어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개인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윤정학은 자신이 번 돈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국가 부도라는 위기 속에서 각자의 선택은 달랐지만 모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어떤 이는 희생했고 어떤 이는 기회를 잡았으며 어떤 이는 책임을 다하려 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며 우리는 더 강한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0.1%의 희망에 전 재산을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위기는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날의 선택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